아침엔 아메리카노 1월 22일에 보내드리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하루 늦은 21일 밤에 프린스턴에서 녹음하고 있는 저는 아메리카노를 진행하는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자, 원래는 미국 시각으로 이제 오후에 녹음을 하고 올려서 한국 시각 아침에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시아에 있다가 그저께 집에 뉴저지에 돌아와서 아직 시차 적응에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오늘 낮에 여기 하루 종일 자느라고 첫날부터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그 서브스택에 공지글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20일 시작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맞아 아메리카노도 2025년에는 좀 더 빠르게 그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매체인 팟캐스트 위주로 미국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레터로 정리된 텍스트를 이제 함께 올리는 날도 있을 테고, 읽을 거리는 따로 없이 오디오만 올리는 날도 있을 텐데요. 유튜브도 일단 닿지는 않겠지만 올리는 영상의 숫자는 2024년보다 아무래도 적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여러 군데 이제 유동적이긴 한데, 그래도 꼭 지키고 싶은 약속은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가급적 오전에 오디오로 된 에피소드를 한 편씩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름도 아침엔 아메리카노 라고 지어놓았으니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줄을 이룰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밖에도 제가 읽고 듣고 보는 것들 가운데 같이 나누면 유익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의 라디오 버전 또는 오디오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취지나 계획, 목표에 관해서는 어제 제가 서브스택에 올린 그 공지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글을 쓰는 것보다 이제 말로 푸는 걸 더 빨리 해내는 편이라서 해보는 시도이기도 한데요. 서브스택 댓글도 좋고 아메리카노 이메일,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KNOW2020@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제 X죠. 피드백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은 이제 뜸하게 올리겠지만 팟캐스트는 일단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릴 예정이니 거기에 답글을 주셔도 됩니다. 자, 첫 편이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과 이튿날 한 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이 이제 속속 상원의 인준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의 인사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와 행정 효율부, 이 도지 이야기도 오늘은 간단히만 하고 1월 안에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선거 기간부터 예고하고 약속한 대로 또 취임식에서 한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의 쇠락은 오늘로 끝이다. 다시 바닥을 치고 오를 일만 남았다. 나의 미국 우선주의가 그렇게 만들 거다. 라고 호언장담한 대로 이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정책이 대부분 행정명령, Executive Orders였고요. 취임 첫날과 이튿날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언론들도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4년 전인 2021년 1월 6일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당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의원들을 공격하려 했던 폭도들을 사면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사람들이 멍청한 혐의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 Ridiculous and excessive sentences를 받았다며 약속대로 1,500명 넘는 이들을 사면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1월 6일 의사당에 있다가 잡힌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의사당에 적극적으로 쳐들어가서 집기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부추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까지 대부분 사면된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특히 극우 성향의 정치 깡패에 가까운 프라우드 보이즈의 리더였던 엔리케 타리오, 마찬가지로 극우 자경단이자 폭력 조직으로 1월 6일 의사당 테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오스키퍼스의 리더 스튜어트 로즈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뜻을 굽히지 않고 사면에 대한 비판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과 좌파들은 살인자에게도 죄를 묻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이들은 너무 오래 형을 살았다. 지금 와서 하는 사면이 오히려 너무 늦은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트럼프의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또 리즈 체니 전 공화당 의원 등을 선제적으로 사면한 걸 두고 그거야말로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4년 전 1월 6일은 아메리카노 2020의 에필로그에서도 짧게 전해드렸듯이 미국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전반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위협을 받았던 날이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회가 최종 승인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날인데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던 트럼프가 끝내 근거를 대지 못한 부정선거를 계속 들먹이며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일어난 테러 사건,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는 지난 선거 전부터 자기가 이긴 선거 결과만 받아들이고 지고 나서 제도를 탓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는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민주당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켜 공화당의 권력을 깨끗이 넘겼습니다. 한 가지 5개 T이자 정치적인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자신의 가족, 아들 헌터 바이든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트럼프의 정치적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면한 점인데 이 행동이 어떤 논란과 관례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면 외에는 예고하고 약속했던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989년이죠. 조지 H.W. 부시 대통령부터 최근까지 총 6명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입니다. 임기 첫날 준비한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데 트럼프는 어제 무려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임기 첫날 9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의 종전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로 전임 정권이 밟은 경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아무래도 큰 정치적 양극화 시대를 반영하는 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명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칙을 정하는 거는 행정부의 담당 부처나 연방정부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의회의 수기를 거쳐야 하는 법안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지만 어제 모두가 지켜봤듯이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곧바로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은 법안보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보다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한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에는 이런 행정명령이 안성맞춤일지 몰라도 실제 유권자들이 공약이 지켜졌다고 느끼기까지는 아무래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번 119기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됐고 트럼프에 충성하는 이른바 마가 리퍼블리칸, 마가 공화당원들도 많아서 의회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보고 알아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이를 보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민주적인 협의 절차를 달가워하지 않는 트럼프의 성정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역시 두고 볼 일입니다. 행정명령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했거나 앞으로 발표할 예정인지를 주제별로 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역시 이민 문제, 남부 국경의 치안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장벽을 다시 건설하며 이민자나 난민 심사를 대폭 까다롭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미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사람도 망명 심사를 미국 땅을 밟지 않고 멕시코에 머물면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치안을 위협하는 카르텔과 갱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가운데 80여 개를 철회하고 무효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난민 수용 절차를 확립한 난민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트럼프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낳은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불법 이민자나 단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책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왕은 아니니까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시민권을 제한하려면 수정헌법 14조, 그 중에도 제1항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14조 1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여 미국의 관할권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고 있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수정헌법 14조가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출생 당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미국 체류가 합법적이긴 해도 일시적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거나 학생, 취업 또는 관광 비자로 방문한 경우, 그리고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아이가 출생 당시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면 소위 birthright citizenship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 이미 시민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보수 우위의 현재 미국 대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대로 된 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즉 보수 진영에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는 이들뿐 아니라 단기 방문이나 체류 중에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의 국적에도 영향이 간다면 한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보여서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와 철저히 다른 길을 걷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우선 밝혔고요. 첫 번째 임기 때도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취임 첫날, 그러니까 임기 첫날 없던 일로 한 바 있죠. 그리고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 에너지 부국이 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생산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철폐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규제가 대대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에너지 정책에서 특히 한국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바로 전기차 전환을 촉진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한 겁니다. 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도 대부분 전면 중지되거나 아예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세제 혜택을 부여했고, 이 덕분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로의 전환에 이제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 하나로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곧바로 다시 내연기관 중심으로 올인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던 기업들과는 아무래도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라는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 보조금 정책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을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한 법을 의회가 논의하게 되면 이때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떻게 정보와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뭐 정책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은 보호막을 칠 수 있을지를 기업마다 또 철두철미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이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의 한국 정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됐고 공동수장으로 임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사실상 이제 이너서클에서 밀려나서 오하이오 주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식으로 이제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봉합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동수장을 맡기에는 사실 처음부터 라마스와미가 일론 머스크에 비해 소위 좀 급이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규제를 마음껏 철폐하고 원하면 이제 부처 자체까지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이른바 신도금 시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불평등이 아주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신도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신도금 시대의 상징적인 기관이자 인물로 정부 효율부 도지와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또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거라는 경고를 덧붙였는데 이에 공무원 노조는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효율부를 고소해 또 하나의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재택근무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말 그대로 정말 살벌하게 다퉜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트럼프보다도 머스크의 어젠다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또 한편 정부 효율부를 이용해 앞세워서 자신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던 워싱턴의 어떤 행정부 엘리트들을 최대한 날려버리고 싶어 할 테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탈퇴하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고 미국에 정확히는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던 데 대한 앙금이 남은 거로 보입니다. 또 분담금을 아무래도 많이 내면서도 목소리는 그에 비례해서 내지 못하는 국제기구 전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어떤 불신이 반영된 조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의해 통과된 틱톡 금지법 때문에 예정대로 1월 19일에 틱톡이 잠시 중단되고 사라졌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본인 표현대로 구세주가 되어서 틱톡을 구해낸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틱톡 퇴출을 유예한 정도의 상태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멸정이 통과돼 집행 중인 정당한 법을 어디까지 유예할 수 있을지는 이제 또 한 번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이고요. 근데 이제 틱톡 이야기는 하게 되면 워낙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차차 한번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밖에 무역 및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향해 불공정 무역을 벌이던 나라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공약을 철저히 반영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이미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 관세의 효과가 과연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만 나타날지에 대해선 아무래도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이제 이슈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영토 확장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는데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말한 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좀 없어 보이더라도 그린란드, 덴마크의 이제 자치령이죠. 그린란드를 사들이고 점유하겠다는 주장이나 파나마 운하의 통수권을 다시 미국이 가져오겠다고 한 부분 등은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미국
남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남쪽이자 멕시코 동부 해안에 있는 이제 커다란 만의 지명이 걸프 오브 멕시코만이잖아요. 이것도 걸프 오브 아메리카,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거나 북미 대륙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산인 알래스카의 디날리 산을 맥킨리 산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도 재밌습니다. 디날리는 알래스카 선주민인 이 쿠치인 아사바스칸 부족이 이 산을 부르던 이름인데 The Great Thing, 그러니까 커다랗고 어떤 위대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산을 당연히 높은 산이니까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고 디날리라고 불러왔는데 1896년 금강탐험가가 이 산을 당시 25대 대통령이던 윌리엄 맥킨리의 이름을 따서 맥킨리 산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맥킨리는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임기를 준비하며 자신의 롤모델로 콕 찍은 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1897년부터 1901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맥킨리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 제조업을 보호했고요. 산업정책과 경제적 자립을 이룬 인물로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트럼프가 정확히 바라는 바잖아요. 자기가 이번 임기 동안 해내겠다고 하는 바라서 맥킨리 대통령을 향한 어떤 존경이나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맥킨리는 또 괌이나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미국 영토로 편입해서 어떤 제국주의적 확장에 나선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또 높은 관세로 거둔 수입을 다음 행정부에 물려줘서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에 파나마 운하를 짓고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듯도 이제 이바지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려 120년이나 지난 지금 맥킨리 대통령 때 했던 정책들을 되살려낼 수 있을지, 지금의 시대적 환경이나 미국의 지위가 이를 어디까지 받쳐줄지는 아무래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내가 하겠다는 정책을 이미 잘 해낸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또 해낼 수 있다. 라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설명하기에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맥킨리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100년 넘게 맥킨리 산으로 부르던 이 산의 이름을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이제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원래 부르던 이름, 그 디날리로 다시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는 이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산의 이름을 원래대로 그 전에 맥킨리 산으로 다시 부르기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연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엔 아메리카노 첫 편은 이제 공교롭게도 아침이 아니라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 형식으로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또 어제 공지글에서는 15분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첫 편이라 아무래도 양 조절에 실패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길어졌네요. 내일부터는 좀 더 짧게,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선거에서 이겨서 이제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이 자기 의제를 설파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 경쟁자였던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통합의 메시지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앞으로 미국 정치가 또 한 차례 이제 얼마나 큰 분열과 반목으로 점철될지가 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갈등의 교착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로만 이제 보이는 부분이 많겠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그래도 또 사실 트럼프 2기는 분명 트럼프 1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당장 이제 아무리 지금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해서 잘 나가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트럼프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들이 나오면서 어떤 권력 구도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미국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양상을 자세히 짚어보고 전해드리는 아침엔 아메리카노를 앞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